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1930년대 이후 일제강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일제강점기를 공부하실 때는 일제 통치 방식 그리고 거기에 맞선 우리의 투쟁 및 운동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일제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성을 말살해 버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배경이 있는데 대공황 이후 이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 1929년에 미국에서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노동자들한테 돈을 찔러줘요. 일을 시키고 돈을 줘요. 그럼 이제 노동자가 소비를 할 테니까 그건 이제 소비 촉진을 해서 이제 경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다른 열강들은 이제 식민지들이 많아서 이제 그 식민지들을 통해서 이제 경제 공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는 어느 상황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결정한 거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늘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먼저 만주사변 만주 쪽에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중일전쟁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한테 덤벼요. 이게 태평양 전쟁까지. 이제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제가 30년대 이후에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이제 자기네 일본인들만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뭐 사람 숫자가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전쟁에 이제 참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과연 전쟁을 해주겠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부터 지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이제 우리는 황국의 자랑스러운 신민이다. 뭐 이런 맹세, 이 서사가 맹세인데 이거를 외우게 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를 암시할 수 있는 상황을 본문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황국신민서사 암송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신사참배였어요. 일본식 종교시설이죠 신사. 요걸 이제 만들어 놓고 참배를 해요. 이제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밥을 안 줘. 배급이니까 밥을 안 주고 치졸하게 이랬어요. 아니 배급하는 게 치졸한 거죠. 이게 공출 때문인데 그 집에 있는 쌀은 그냥 다 걷어가고 지네가 이제 조금 배급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다가 그 군량미 지급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 강요시키고 심지어 일본식으로 아예 이름을 다 이제 바꾸도록 강요해요.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한국어를 사용 금지했다라든지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해요. 이 국민학교가 한국 시민입니다. 한국 시민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지금이야 이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이제 그냥 저는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라 국민학교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일제시대 이 강점기 시대 때 한국 신민을 줄여가지고 국민학교라고 한 거라 그거 알고 진짜 자, 그 다음에 언론이나 학문활동 당연히 탄압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전에도 막 이제 뭐 검열 많이 하고 이랬는데 결국 폐간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사건 이제 조선어를 많이 연구하면서 우리말 큰 사전 만들려고 준비하던 이 조선어 학회를 다 이렇게 그 몰락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동원 체제인데 이게 그 국가 총동원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전쟁에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참전을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이제 막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만듭니다. 남면 북양 정책.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한 쪽에서는 면, 그다음에 북한 쪽에서는 양을 키우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이제 전쟁을 위한 보급 기지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우리나라 그 한반도 영토에다가 부산에서부터 의주까지 기차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 우리나라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전쟁 물자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은 키워드로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인력민 물자의 수탈, 뭐 아시겠죠? 뭐 다 이렇게 가져간다. 그 공출, 이게 쌀 막 걷어가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배급, 그게 쌀 가져가서 조금 주고 나머지는 이제 군인들 주려고 보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들도 많이 이렇게 그 수탈해 가요. 뭐 강제징용, 이거 뭐 일본 가가지고 광산 뭐 이런 데서 저 석탄 캐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할머니 분들 계시는데 위안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도 지원병, 이제 지원병 제도를 실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위한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돌리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었냐? 이제 요걸 좀 볼게요. 먼저 국외에서의 무장투쟁. 자, 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전에 그 3부로 이제 3부가 결성이 됐었고, 그 3부 통합하는 과정에서 둘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제 혁신의회하고 국민부하고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그 이제 두 개의 단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군대를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이제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는데, 설마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전투가 시험에 나오면은 사실 3등급 목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뭐 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조선혁명군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신 부대로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같은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제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이랑 같이 한 겁니다. 왜 같이 했냐? 이때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은 적국이에요. 지네 나라 침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립군도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고 중국군도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합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때 그 뭐 이 군인분들은 이제 일본말을 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쟁 수행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저기 윤봉길 의사의 그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합작전들이 좀 원활하게 전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 관내, 사실 만주 지역은 만리장성 바깥 지역이라,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랑 영토 분쟁도 있고 그랬잖아요. 저 만주 간도 쪽에서. 근데 이 중국 관내는 만리장성 안쪽,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 본토라고 보시면 되죠. 그쪽에서도 이제 군대가 생겨요. 이 조선의용대가 바로 이제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뭐 이를테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창설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인데 파병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민족혁명당 쪽은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민족연합전선의 정당으로 조직됐다가 결국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고 이게 사회주의 쪽 분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전선 연맹이 결성되는데, 요 산하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군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전선 연맹에 말씀드렸던 산하의 조직이고 후방 공작 활동에 주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세력이 요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두 세력으로 갈라져요. 그게 이제 화북 세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정가를 많이 올렸는데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화북 세력, 화북지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북지대가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북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잔류한 세력들은 이제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이 돼요. 이 한국광복군은 뒤에서 하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입니다. 이제 거기에 한 부대로 이 잔류 세력 김원봉 등 100여 분이 이제 편입을 하게 돼요. 이제 요 조선의용대는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도 이제 그 김구께서 그 한인 애국단 창설 이제 조직하셔가지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의거 활동 이후로 이제
옮겨 다니게 돼요. 상하이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일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지역, 지 지역, 저 지역을 한참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 이후가 돼서야 중국의 관내 충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때까지는 계속 이제 일제의 눈을 피해가지고 옮겨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낮에 움직였겠습니까? 당연히 밤에 움직였을 거고, 막 평지를 가지도 않았겠죠. 막 산길 타고 막 사람들 눈 피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예.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고 뭐 한국 독립당 창당도 해요. 여당이죠. 그리고 이제 주석제로 이제 제도를 또 바꿉니다. 이때 이제 초대 주석이 김구, 부주석이 김규식인데 이 두 분의 이름은 현대사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실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좀 패망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일본 망하겠구나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게 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고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광복군 이 부대가 임시정부의 유일한 정규군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라고 보셔도 되겠죠. 우리 정부의 모태가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국군의 모태는 한국광복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둘 다 매우 중요해요. 한국광복군 자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영국군하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일본 부대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군하고 이제 교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일본 심리전 내지는 포로를 신문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광복군 그 군인분들이 일본말을 당연히 잘하니까 이제 그 심리전이나 포로 조사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좀 유리했죠. 그분들이.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OSS, 이 전략정보국이에요. 이 전략정보국 부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해요. 이제 국내로 진입한다. 이 작전을 추진합니다.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1945년 9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아시겠지만 8월에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진공작전이 결국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하고 비교할 만한 내용으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이 또 있죠.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미국 OSS하고 연합한 거는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 광복군 설명이 나오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었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선지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게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서울 진공작전하고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서울 진공작전은 언제냐면 정미의병 때입니다. 이제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때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을 하면서 이 의병들이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실행하게 돼요. 이건 이제 작전이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진공작전 추진, 이 미국 OSS와 연합했다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광복군 활동은 둘 중에 하나가 본문,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할게요.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특히나 황국신민서사 암송 그리고 신사참배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문제가 본문으로 나오면 공출과 배급이 본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쌀을 다 걷어갔다 내지는 뭐 배급을 못 받았다, 배급을 받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1930년대 시대구나. 그래서 선지에서 이제 황국시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이런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중연합작전 써놓은 게 앞에 중일전쟁, 이게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독립군도 같이 중국군하고 연합해서 작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제 임시정부는 40년대 이후에 충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재정비를 하죠. 특히나 한국 광복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OSS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